자, 그럼 시장 돌아가는 건 아셨고, 증권사 애널리스트, 자산운용사는요, 자기들이 물렸을 때 최선을 다해 해당 상품을 팔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위태로울 때, 혹은 지금 주식처럼 위에 올라갔는데 이걸 수익 실현할 곳이 없을 때, 현대차증권 채권중개 사실상 종료 뭐 이런 것도 했잖아요. 최근 채권금리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채권사업실 산하 일부 팀에서 손실 규모가 크게 불어난 점이 조직 개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뭐 여기에서 풀었든 돈을 받든 안 받든 간에 무조건 위험한 포지션을 취했을 때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를 이길 수는 없어요. 위로 보면 알듯이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의 손실이 커지면 더욱 적극적으로 팔려고 합니다. PD사는 아까 PD사 1위였죠? 1위? 메리츠증권 증권 부분의 1위. 열심히 한국 채권 최악의 국면 종료 계륵에서 기회로. 자, 이거 올라온 거 제가 날짜를 봤는데 2025년 12월 24일이었습니다. 우수 PD사. 자, 그러면 맞는가 보죠. 2025년 12월 24일. 요때 이후로 금리가 급속도로 튀어 올랐죠. 뭐 종료됐다며. 종료됐다며. 그런데 급속도로 튀어 올랐죠. 왜냐하면 추경을 계속하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국방비도 밀리고 있으니까 12월 24일 기점으로 채권금리는 더욱 급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막대한 손실입니다. 확장 재정을 하는데 절대 채권금리가 떨어질 리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관리 재정 수지가 GDP 대비 5%를 넘어가고 있을 것으로 뻔히 보이는데 IMF가 경고하는 것도 무시하고 하고 있는데 절대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사실상 채권 투자자라면 현금이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채권 수익률 정점을 확인하고 단기 채권부터 매수해야 되겠죠. 근데 한동안은 디플레이션이 나올 기미는 별로 안 보여요. 게다가 재정 적자가 확대하고 있으니까 채권 가치, 화폐 가치는 더더욱 떨어진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전편에 제가 했던 이야기죠. 그럼 채권의 수익률은 화폐 가치에 기반하죠. 돌려받는 돈도 화폐 가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그리고 받기 전에 이자를 받는 것도 화폐 가치. 저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밸류에이션이 됩니다. 증권사들의 주식이나 채권이나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말은 똑같아요. 자신들이 물리거나 추가 유동성이 없을 때 언론, 요즘은 유튜브를 기반으로 열심히 판매하려고 노력하는데 여기 유튜버거든요. 유튜브 메리츠증권 PD사니까 열심히 팔아가지고 유통을 시켜가지고 쟤네들은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주식에 지금 현재 증권사가 50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공여잔고로 30조 들어가 있으니까 대충 한 81조 정도거든요. 신용공여잔고가 31조로 알고 있는데 서학개미 찾는 것도 같아요. 물렸으니까 수익 실현은 못하겠어. 그래서 이들은 PD로 조금이라도 이익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들을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은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는 속이지 말아야 돼요. 즉 맹신 예측, 이게 스스로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직접 해보지 않고는 못해요. 게임을 해야 돼요. 판에 뛰어들어서 숫자를 발견하고 일단 먼저 찔러보고 숫자 발견하고 피드백하면서 테스트하면서 게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만은 속지 마십시오. 예측 이거 다 안 맞습니다. 단지 근거 있는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게 잘 통하나 테스트를 해보는 초기 세팅감은 쓸 수 있겠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워렌 버핏의 절대 돈을 잊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칭을 무조건 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걸 군대로 치면요. 무조건 작은 병력이라도 예비대를 보유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예비대들은 보통 가장 강력한 부대에게 예비대를 둡니다. 이 강력한 부대란 건 프리롤이에요. 어떤 구멍이 나도 그쪽에 가서 적응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롤 기반의 예비대를 운영하면서 뚫리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런 것처럼 유동성을 항상 3위로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유동성은 1위 아니면 2위로 내려갑니다. 올라갑니다. 세상 모든 투자자들은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오직
개인들만 위험을 더해요. 심지어 변동성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죠. 이들의 가장 큰 착각은 있잖아요. 리스크 이퀄 리턴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보면 사지 않기 때문에, 특히 원금이 날아갈 가능성이 높거나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 리스크가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수익률이 높아진 가격이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채권을 삽니다. 금리 저렇게 튀어 오를 것 같을 때 삽니다. 저기 속아서. 이게 더 이익이 높지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제가 이거 솔직히 이야기하면 미국 국채에 저는 물렸었어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손절했습니다. 지금 채권을 사면 안 된다는 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애널리스트, 언론, 자산운용사들이 열심히 채권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죠. 타짜는 타짜끼리 안 겨룹니다. 왜 저렇게 열심히 이야기할까요? 호구한테 떠넘기려고, 조금이라도 더 팔려고. 자,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들 속이고 시장의 조성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속이는데,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정부도 당연히 속이죠. 팔아먹어야 되니까. 정부는 믿는 맹신을 속입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호구 찾기입니다. 채권은 장기물일수록 위험하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용 국채는 장기물로만 판매합니다. 굳이 금리 변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으로 돈이 녹아요. 심지어 묶인 돈은 안전자산인 금, 미국 국채, 그리고 적정 투자 자산인 S&P 500의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장기 국채를 사는 이유가 뭐냐? 보험사 같이 운용금이 필요하며 심지어 이게 회계적 규제가 있을 때, 강제적일 때 하는 겁니다. 정작 그 보험사도 해칭하지 못하니까 문제 생길까봐 선물시장 해칭을 시키려고 하는데, 한국 원화는 현재 위험자산입니다. 특히 중국, 일본, 미국 모두가 제조업을 무너뜨리려고 덤비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다 확장 재정 중이라 실질금리란다. 채권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좀 고쳐야 되겠네. 고쳤습니다. 어중간한 오타는 그냥 넘기는데 이건 넘길 수가 없어요. 이건 넘기면 뜻이 바뀌는 오타라서.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채권이거든요. 즉 장기 국채일수록 위험해요. 근데 뭐 개인 투자용 국채, 일단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유통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엔 PD가 없어요. 판매 대행 기관들이 있어요. 뭐 수수료 정도 맞겠죠. 분리과세, 건강보험료 올라갑니다. 매입 1년간은 환매 불가입니다. ISA 하는 게 훨씬 낫지. 1년간은 환매 불가입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청약 실시 이렇게 하면서 미래에셋이나 이런 데서 팔죠. 재정 지출이 비효율적이니까 최대한 호구를 더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한테도 국채 자금을 뜯어오겠다는 아주 더러운 짓거리입니다. 배급 족속들에게 배급금을 쓴 위험을 개인의 손실로 떠넘기는, 그럼 이걸 누구 대상으로 하냐? 노인들이 보통 저축을 좋아해요. 노인들이 금융이 어둡고, 그러다 보니까 성실하고 금융에 어두운 노인 혹은 젊은 청년들을 호구 잡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호구 잡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입니다. 속여먹기죠. 채권은 장기물일수록 위험하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유통도 안 되는 장기물, 저기 30년물 해칭시키려고 하고 10년물 해칭시키려고 어떻게든 선물시장 운영한 거 아시죠? 근데 유통도 안 되는 장기물, 시장을 조성하려고 저긴 돈까지 쓰고 있는데 개인 투자용 국채에는 유통도 안 돼? 그러면 해칭도 안 되죠. 역대급 사기극입니다. 그거를 KDI 같은 뭐 정부 이제 경제 이야기하는 이런 경제 연구소에서 이런 걸 갖다 쳐놓고 있습니다. 한정하여 발행하는 저축성 채권입니다. 상품은 5년 만기, 10년 만기, 20년 만기 세 종류로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가 만기 보유. 이거를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적금은 1, 2년밖에 안 되지만 개인 투자용 국채는 5년, 10년 이렇게 되는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많이 될수록 손해죠. 저축은 장기물일수록 안 좋고요. 대출은 장기일수록 좋습니다.
채권은 투자 기간이 길수록 위험해요. S&P 500은 투자 기간이 길수록 안전합니다. 빌려준 돈이 길면 노예가 되고요. 빌린 돈이 길면 여러분들의 레버리지가 됩니다. 이건 취약점이고요. 이건 레버리지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빌려준 돈이 길면 취약점이고요. 빌린 돈이 길면, 그리고 그거에 문제없이 이자를 줄 수 있으면 레버리지가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는 레버리지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심지어 재벌들도 그렇게 주식을 팔지 않고 생활합니다. 위험을 해칭하는데 위험을 더하지 마십시오. 저거는 굉장히 위험한 자산인 겁니다. 자본이든 일이든 사람이든 저 돈은 다 높습니다. 언제나 현재 가치가 제일 비싸요. 이게 밸류에이션의 가장 기본입니다. 현재 한국에 심지어 오래 있을수록 더더욱 위험한데 자본이라도 한국에서 도망치게 하셔야죠. 자, 그럼 정부도 왜 장기 국채를 발행하는가? 알아요. 빌린 돈이 길면 이익이 되니까. 정부가 장기 국채 발행에 매달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늘어날수록 이 돈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50년물 채권을 확장하려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정부가 돈을 빌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빌린 돈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정부가 일으키잖아요. 그럼 정부가 일으키면 그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저 돈의 가치를 더 빨리 녹일 수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했었고 팬데믹 버블에서도 한 게 저겁니다. 이 족속들은 이러면서 장기 부동산 대출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저 자기네 정치지역인 전라특별 배급도를 살리기 위한 역겨운 짓거리입니다. 이것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돈을 빼앗았고 생산성은 경상도에서 빼앗았죠. 보수로 불리는 보수 코퍼레티즘은 경상도에서 생산성을 착취해서 전라특별 배급도에 도움을 주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없어야 돼요. 그리고 좌파 족속은 다시 경상도 생산성과 수도권의 세금을 착취해서 전라특별 배급도에 도움을 줬습니다. 누가 되든 착취당해요.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고 장기간 녹여가는 걸 막으려고 정부는 개인에게는 최대한 대출을 받지 마라. 너네는 가난하게 살아야지, 이 족속들아. 그리고 좌파 족속들 자신들은 장기 국채를 발행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지금 꼬라지입니다. 즉 정부는 대출을 길게 해서 녹여버리려고 하고요, 가치를. 그리고 개인한테까지 덤태기 시키려고 하고요. 그 돈 쓰는 거는 최대한 배급 족속한테 쓰죠. 효율적으로 돈을 대출 받아서 비효율적으로 돈을 쓰고 그걸 개인한테 계속 떠넘기는 겁니다. 반면 개인은 가난하게 살아야지, 이 족속들이 왜 자꾸 대출을 대량으로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사려고 해? 녹이지 마라고, 이 자식들아.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심지어 저걸 발행하는 좌파 족속들은 최대한 돈을 뿌리는 역겨운 배급사의 족속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지지자가 경제적으로 몰락한 건 책임이야 묻는 것도 아니에요. 자연사예요. 책임은 이 이후 몰락하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묻기 시작하고 보복은 책임을 묻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또 해야 됩니다. 먼저 뭐 부동산 오는 거 뭐 뻔하죠. 채권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나온 패턴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어 국채인 부채를 녹입니다. 그래서 주로 장기 채권을 발행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정부가 개인에게 막는 이유는 노예 새끼들이 어딜 도망가. 다만 나 개인으로서의 정치인으로서는 이거는 내가 여러 가지 다주택자를 때리지만 내 다주택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연병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썼고 최근에 쓴 게 팬데믹 버블이고, 이것도 좌파 족속들이 한 거죠. 이 인플레이션도 좌파 지지자들이 만들었는데 문재인 때 만들었잖아요. 그 족속들이 만들었는데 인플레이션 잡는 것도 소비 쿠폰 이야기하면서 막아냈죠.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자, 그러면 전 세계 국가들은 왜 그러냐? 어차피 부채가 많으니까. 폴크로그럼 말이 틀려도 어차피 부채 가치는 줄어드니까 아니어도 손해볼 건 없다. 이렇게 떠넘긴 겁니다. 막대한 재정 뿌려대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증권사는 법적으로 채권 돌려받기 불법입니다. 근데 정부는 합법이에요.
여기 법 20조거든요. 정부는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1호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는 불법인데 정부는 합법입니다. 자, 1월이군요. 우리나라 국채 시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아, 그러세요? 25년 12월 뱅크런 대비. 뱅크런 대비. 그리고 30년 국채 입찰 부진한 게 26년 2월. 입찰 부담 속에 국고채 2년 10월 장중 한때 연고점 일제히 상승. 지금도 상승 중이죠? 벚꽃 추경 가능성에 3년물 국채금리 3%대 급등. 2월 6일 27틱. 이게 1틱이 0.01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월 27일, 2월 7일 20틱. 야, 뭐 이틀 동안 47틱이 올랐네. 1틱이 0.01%인데 0.47%가 올랐네. 야, 일주일에 얼마가 오르는 거야 이러면? 기본 20 이상이 오르니까 일주일에 1.2%씩 오르겠네. 실시간으로 하락 중인 국채라서 너무나도 안전하구나. 국채 가격이 실시간으로 하락 중인데 너무나도 안전하네요. 국채 금리가 튄다는 게 국채 가격 하락이거든요. 1월 국방비도 미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정부는 한은에게 5조 차입하고, 국방비가 미지급되는 정부의 국채가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신용 등급이 멀쩡합니까? 이런 국채가 안정적입니까? 그런데 안전하다고 지들이 말을 했으니까 애국심으로라도 개인 투자용 국채, 한국 국채를 사는 실수가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채권은 단기일수록 안전합니다. 빌려준 돈은 빨리 받을수록 안전합니다. 뭐 굳이 할 가치는 없겠지만요. 그 돈 가지고 한 푼이라도 달러 전환해가지고 S&P 500이나 금을 사야죠. 모든 금융기관이 지금 현재 디레버리징하고 저 채권 안 사려고 하고 그러는데 왜 당신이 채권을 사야 됩니까? 개인 투자용 국채. 원화 탈출은 생존 지능성이다. 이 글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